일반적인 의사는 다 닥터죠. 하지만 외과에서는 서전으로 돼 있어요.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다리를 절단하는 장면이에요. 달군 세포챙이를 같은 걸로 찔러서 이제 태우는 거죠. 아니 달근 쇠로 목을 찌른다고? 그 고문 아닌가요? 고문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상선 바로 알기. 오늘도 빅브라더 장항수 교수님, 영브라더 장호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갑상선 수술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장항수 교수님 왠지 들떠 보이시는 거 제 기분 탓인가요? 약간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재밌어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장항석 교수님과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장호진 교수님과 저도 함께 떠납니다. 갑상선 수술에 대한 내용인데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시작한 건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건지 말해주시죠.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MC가 찾았던 그림이잖아요. 네. 그 옛날에 저런 지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고쳐보자고 갑상선 수술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저 정도로 갑상선이 커져 있으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근처에 이게 청진기를 안 갖다 대고 귀만 갖다 대도 혈류 흐름이 휙휙 들릴 정도로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이런 수술을 했던 거죠. 지금도 위험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위험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1850년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기록된 갑상선 수술이 겨우 70내에 불과했습니다. 역사상 모든 기록을 다 뒤져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이제 다음에 나와 있는데 1850년이 지나면서도 프랑스 의학회에서는 갑상선 수술 자체를 금지해버렸어요. 당대 유명한 외과 의사들도 이런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로버트 리스턴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산 사람의 몸에서 갑상선을 떼어버리려는 수술은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수술은 결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무엘 그로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외과 의사로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정직하고 생각이 올바른 의사라면 결코 이 수술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술을 시도하면 모든 단계에서 심각한 위험을 만날 것이고 휘두르는 칼은 어마어마한 양의 출혈로 뒤덮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뭔가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는 목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서웠던 거 아닐까요? 사실 목을 딱 그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근데 제가 저 로버트 리스턴이라는 분 서프라이즈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망률 300%의 의사 그분 아니신가요? 그걸 다 안 해요. 맞아요. 저 사람은 근데 굉장히 뛰어난 외과 의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별명이 원래는 영국에서 가장 빠른 칼날. 근데 이제 왜 빠른 게 중요했냐면 지금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저게 무슨 장면이냐면 다리를 절단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취도 안 돼 있고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환자를 붙들고 힘으로 눌러가면서 다리를 절단했는데 저렇게 되면 출혈도 출혈이고 사람이 이제 페인 샥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아프면 그것 때문에 샥이 사람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사람을 살리려면 빨리 해야지 그나마 살릴 확률이 있었다는 거죠. MC가 이야기했던 300%라는 놀라운 사망률 결과를 낸 건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는 그 수술대가 있으면 이렇게 관람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둥그렇게. 요새 수술방이라고 하는 걸 오퍼레이션 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오퍼레이션 시어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극장이라는 말로 쓰기도. 옛날에는 그게 이제 놀라운 구경거리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로버트 리스턴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리 하나를 절단하는 수술을 이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칼을 휘둘러서 엄청나게 8분 만에 끝냈대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리를 절단했는데 이제 결국 환자는 폐혈증이 와서 창상감 때문에 죽었고요. 그 칼을 휘두르면서 다리 붙잡고 있던 조수의 손가락을 하나 잘랐어요. 그 사람도 폐혈증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서 그걸 취재하던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 칼을 휘두르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휘둘렀으면 옆에 서 있는 기자의 외투를 푹 찢었다는 거죠, 칼로. 근데 기자는 딱 그걸 당하는 순간 자기가 치명상을 입었구나 하면서 딱 쓰러져서 혁이 와서 바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300%. 3명이 한 수술에 3명이 죽었다. 이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거죠. 원래 사실 300%라는 숫자는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던 거네요. 어릴 때 서프라이즈 보면서도 저게 무슨 소린가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빠른 솜씨를 가진 뭐 귀신 같은 솜씨라고 했겠죠. 그런 그 당대 최고의 외과에서도 결코 할 수 없는 수술이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수술이었는데 요즘은 사실 좀 비교적 쉬운 수술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확 달라진 걸까요? 갑상선 수술은 아직도 간단한 수술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수술해야지만 목소리 내는 신경도 살리고 주변에 있는 구조도 다 살리고 뭐 자칫하면 출혈이 어마어마하게 나기 때문에 난이도는 아주 높은 수술에 해당됩니다. 근데 갑상선 수술을 해보지 않은 의사들은 야, 그 간단하게 손가락만 하나만 넣어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안 해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굉장히 살려야 될 구조물이 미세하게 많습니다. 뭔가 저희가 되게 간단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었네요. 한국 사람들이 수술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어려운 수술이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발전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갑상선 수술을 했다라는 기록은 언제 나오냐면 기원전일 거예요. 아마도 기원전 세대에 셀서스라고 하는 그 의학자가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기록이 수술을 했다라고만 있어요.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없고. 그것도 없고요.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했다라는 최초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쭉 오다가 거의 한 6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최초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한번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랍 세계에서 나온 겁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굉장히 발음도 어렵죠. 아랍 이름이 이렇대요. 뭐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뭐 저손주 이름 다 붙여야 그 이름이라는데 어쨌든 저분이 최초로 갑상 수술했는데 사람이 죽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몇백 년이 지나게 되는데요. 12세기 정도 되면 조금 진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살레르노 그룹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발견하게 됐는데 해초리를 태운 젤을 환자들에게 먹여서 치료 효과를 봤다고 해요. 해초라고 하면 요오드. 그렇죠. 오. 요오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해초리를 태워서 이제 젤로 만드는 것이고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치료를 서기 1200년경에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근데 그거는 이제 이슬람을 통해서 전해진 지식이 맞을 거예요. 그 전부터 이제 동양 세계에서는 요오드를 이용하는 치료가 있었어요. 아마 그런 지식이 유입됐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네. 갑상선 거대 선종으로 너무 큰 경우에 여기 스클레로세라피라는 치료법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진다는 뜻이에요. 이걸 달군 세포챙이를 같은 걸로 찔러서 이제 태우는 거죠. 아니 달근 쇠로 목을 찌른다고? 그 고문 아닌가요? 고문이죠. 그렇죠. 이런 방법으로 갑상선을 치료하려다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는 경우도 더러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무식한 치료 방법인 거죠. 이거야말로 쇼크사가 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이제 이 그림은 세톤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보통 이 세톤법은 학문이 주로 이제 농양이라든지 치료가 왔을 때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까지요? 예. 이런 실이나 와이어 같은 것을 넣어서 결박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그 구멍을 뚫고 굵은 실을 넣어서 묶어놓으면 저절로 괴사가 돼서 떨어져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죠. 근데 갑상선 거대 선종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솔직히 진짜 잔인한 걸 떠나서 저 구역질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나마 그래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전에 이렇게 사람이 붙들고 목을 따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참신한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도우려고 제 교수실에서 이렇게 묶어서 해봤는데 저거 휴지고요. 아니 이거 그래도 좀 귀엽네요. 좀 낫죠? 이게 저렇게 쫄라매 놓으면 쫄라매진 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조직이 괴사돼서 떨어진다. 우리 어릴 때는 사마귀 같은 거를 우리 할머니들이 머리카락으로 저렇게 묶어서 떨어지게 해주셨던 적이 납니다. 근데 목에다 저런 걸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데 치료를 저렇게밖에는 못하는 거였네요. 그나마 저것도 발전했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유럽하고 좀 다르게 이슬람은 조금 달랐었습니다. 이슬람은 어떻게 달았나요? 그때는 이제 중세의 유럽이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있을 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어오던 지식을 거기서 더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을 문명의 요람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슬람 세계 말하자면 이제 코르도바 지역 그 스페인 남부 지역에 무어인 중에 한 분이 이 갑상선 수술을 완성시켰어요. 이분은 알부카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옆에 보이는 저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개발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그 터키 갔다 왔는데 거기에 이슬람 과학기술박물관이라는 게 2000년대 초반에 생긴 게 있는데 저 도구들을 재현해 놨는데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웠던
갑상선 수술을 성공했어요. 저분이. 그래서 뭐 서양 위주의 세계사 관점 때문에 그렇지 이분을 외과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그 이야기들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책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분이에요. 알부카시스. 알부카시스 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거 구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에 대한 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죠. 사실 그 의학의 전형적인 도제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스승한테 배워서 다시 제자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도제제도로 교육되고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한 명이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그 그룹에서 기술과 지식이 전수돼서 다른 그룹보다는 훨씬 더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알부카시스의 기술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유럽이 깨어나서 이제 현대 그 의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거. 이거 라오코온상 아닌가요? 예, 맞아요.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죠? 처음에 1506년 뭐 그 정도에 로마 근교에서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갑자기 예술가들이 특히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평면적인 뭐 종교 하나 그리고 이러던 사람들이 근육이 하나하나 다 살아있죠. 심지어 뱀 근육까지 꿈틀거리고 있는 이 사실적인 묘사를 보고 해부학을 다시 한번 연구해야 되겠다. 라는 각성 효과가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미켈란젤로가 해부학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유명한 해부도입니다. 특히 저는 저 오른편에 있는 저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 그림은 최초로 해부도의 갑상선이 나타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라오코온상이 불러온 인체 해부학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이게 점차 의과학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부학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외과도 발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대 전에는 외과에서는 의사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일반적인 의사는 다 닥터죠. 하지만 외과에서는 설전으로 돼 있어요. 그러네요. 어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정말 닥터랑 설전이 뭔가 다른 그런 게 있었군요. 당시에는 내과 의사들은 상처를 돌보거나 하는 허드렛 일을 하지 않고 그런 건 이발소에서 칼을 잡고 이발사들이 했던 그런 시기였고, 이발소의 현재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 등 보이죠? 네. 아시죠? 그러니까 흰색은 붕대를 뜻하고요. 파란색은 정맥, 빨간색은 동맥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하기 싫어하는 시체 검안도 외과 의사들이 이제 맡아서 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고 해부학적인 지식이 늘어가면서 생전에 환자가 보이던 증상과 해부학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병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한 파트를 담당하게 되는 의사로 발전하게 되고, 또 그렇게 외과 의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 전에 이제 관념적으로 히포크라테스부터 이어온 그 의학 상식이 뭐냐면, 몸이 조화롭지 않은 상황, 조화가 깨진 상황이 바로 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조화를 맞추는 데만 있었지 어떤 한 부분에 병이 있어서 이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우리 외과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장면을 하나를 이제 책을 쓰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목까지 다 벌써 정했는데 The Rise of Surgeon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내가 과거에 썼던 책, 외과에서 비긴즈를 쓸 때부터 배트맨 시리즈죠. 그래서 그 Rise of Surgeon이라는 책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내용도 저희 방송에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저희가 갑상선 수술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못 나눠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았는데 앞에 부분을 정리하고 요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로 현대의 갑상선 수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걸 이뤄낸 그 천재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라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도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두 명의 천재에 대한 얘기로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